세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요, 투이컨설팅의 이상진 상무님인데요. 우리 이상진 상무는 금융사업본부 디지털 채널 팀장입니다. 주로 금융 쪽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금융 ISP, 디지털 전략, PMO 전문가고요. 정말 차세대 관련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언택트 워킹입니다. 우리 이상진 상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트윗컨설팅의 이상상무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언택트 워킹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러고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하는가. 두 번째는 스마트 워크를 통해서 일하는 게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도입 시 고려사항이 뭔지. 위에 두 개는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스마트 워크를 도입하거나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이나 VDI를 도입한 사람은 굉장히 잘 이해가 갈 거고요. 그걸 도입을 안 한 분들을 이해가 하기 쉽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고려사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위주로 경험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워크가 무엇이냐, 우선 정의부터 내리겠습니다. 스마트 워크 2.0까지 나왔는데요. 우선 네이버 지식사전에 보면 스마트 워크는 지정된 근무 시간과 또 공간 개념을 탈피해서 기술 생태계를 포함해서 근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환경이다. 1.0이었다면 2.0은 뭐냐 하면 높은 연결성, 그다음에 집단지성이 추가돼서 업무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좀 신속하게 하는 그런 업무 환경이다라는 것까지 좀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어려운 말 빼고 좀 쉽게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워킹이란 뭐냐? 일하는 시간과 장소는 물론 일하는 방식까지 효율적 협업과 자율성을 부여해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환경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거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죠.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방향은 뭐냐? 이건 다 아시겠습니다. 간단히 넘어가서 디지털이 강화됐고요. 근데 비대면이 선호됐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언택하고 뉴노멀. 그래서 결국은 우리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스마트 워크, 그러니까 언택 워크, 또 요즘에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면 언택 워크죠. 스마트 워크 쪽 하나, 그다음에 온라인화, 오프라인이 온라인 되는 방향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스마트 워크가 해외 동향은 어떻게 되느냐? 해외는 1990년대부터 스마트 워크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워크 적극 도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워레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 효율성, 환경보호 등 이유로 해서 일찍 시작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이원근무 청구권을 법제화시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국가 핵심 정책으로 유연근무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IT 시스템에 적극 투자 중이고요. 그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장 재밌는 게 코로나19 이후에 3개월 만에 줌 아시죠? 요즘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약 20배 이상 증가했다. 요즘엔 50배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좀 보면 재밌는 걸 보면 근무시간 유연화 같은 경우는 바이알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로시간을 하루에 8시간으로 잡고 이거를 언제든지 많이 근무하고 적게 근무하라 해서 한 달 단위로 이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무 장소 다양 같은 경우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회만 회사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근무하는 직군을 분류해서 하는 식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내 동향을 보시면 저희는 스마트 워크를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하게 지금 환경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2010년도에 우선 시작은 했어요. 저희가 공공대상 기관이 스마트 워크 센터 같은 경우를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사기업들이 했지만 실제 활용은 좀 미비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들어와서 저희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19 확산되면서 급격히 확산됐다. 여기 이제 사례를 좀 보시면 근로시간 유연화 같은 경우 네이버 카카오가 앞에서 얘기 드린 것 같이 근로시간 계좌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8시간, 40시간 근무를 일주일에 제한을 둘 필요 없이 여기는 주 단위죠. 계좌제로 해서 마음대로 근무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근무 장소는 정부기관이 맨 먼저 했습니다. 2010년도에 스마트 워크센터를 구축했고 그 이후에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워크센터 구축하거나 요즘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하는 그런 근무 장소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필수적인 원격 근무가 필수적인 사회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보시면 저희가 이제 1, 2, 3단계, 요즘에는 1.5단계, 2.5단계까지 해서 5단계로도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2단계부터는 결국엔 근무 인원이 공공기업은 근무 인원을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은 권고라고, 3단계는 전원 재택근무,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은 권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근무 형태는 코로나19 이후에 61.3%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올해 개정될 예정인데요. 뭐냐면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사업 수행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이제 꼭 그 고객의 제한한 장소에 가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 9월 18일 날 저희가 이제 전자금융 감독 규정 시행 세칙이 개정됐는데,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현행 법령이 임직원이 기존에는 업무 시스템 내부망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망분리로 인해서. 그리고 개발 운영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비상시에만 허용을 했는데, 코로나19로 한시적 조치로 임직원을 풀어줬습니다. 개발 운영 직군도 같이 한시적으로 풀어준 거죠. 근데 개정안으로 보면 임직원 같은 개발 운영을 제외한 거는 이제 상시적으로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망분리 법에서도 예외사항을 둬서 그렇게 시행안을 냈고요. 근데 다만 개발 운영 업무는 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열어주는 거, 만약에 코로나19가 끝나면 이 직군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원격 근무가 상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한 4개를 가지고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첫 번째로는 업무 모니터링에 대한 시나리오, 경영자 관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업무가 시작이 되고 업무를 모니터링 하려면 메일이나 회의, 보고서 등으로 보통 하죠. 그리고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여러 단계에 거쳐서 이슈 회의를 해서 이슈가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워크가 진행이 된다면 2B에서는 이것들을 프로젝트 단위별로 다 등록을 하고 업무 현황 모니터링을 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서 이슈도 각 담당자하고 구성원들이 바로바로 이슈 사항을 파악하게 하고, 그거가 실시간으로 경영진도 이슈 사항을 파악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무자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실무자들은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업무 현황에 따라서 일정 공유를 하고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다 관리를 했으면, 톡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오프라인으로 뭐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메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업무 결과 보고서를 개별 작성해서 전자결제 시 필요한 서류도 또 작성하고, 그래서 부서별로 그걸 관리하고 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향후에는 프로젝트별로 나눠서 업무 현황을 협업 툴에 등록을 하고 업무 결과 모니터링을 커뮤니티에서 공동 작업으로 공유를 해서, 그러면 전자결제와 연결해서 프로젝트 관리 결과를 다 전체가 등록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출장인데요. 출장 뭐 아시겠지만 출장하는 거는 출장 준비를 많이 합니다. 출장 준비를 많이 하면서 그 전에 뭐 회의도 하고, 출장에 필요한 업무 문서를 작성해서 노트북에 담아서 출장 이동 중에 결제라든지 필요한 급박한 문제가 생기면 출장지까지 좀 긴급 보류를 하고 출장지에 가서 그걸 처리하고, 또 미리 준비된 자료가 아니면 더 이상 회의하기가 어렵고, 또 빈 공간이나 스마트 워크룸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없으면 회의실에서 이렇게 기존 자료를 갖고 근무해야 되는 형식이라면, 이제 스마트 워크가 진행이 되면 첫 번째로 출장 건수는 좀 감소가 되게 됩니다. 협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장에 오는 것들이 먼저 감소가 된다. 또한 출장 전 사전 작업할 게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같은 업무 환경으로 동일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장 중에도 모바일을 통해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원격 근무지도 가서도 똑같은 환경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 필요한 자료 이외에 자기가 워킹 자료들도 충분히 활용해서 회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변하는 모습으로 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택 인수인계 쪽을 보면 재택근무 시 현재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스마트 워크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을 도입하지 않은 회사들은 다 VPN으로 접속을 하죠. 그래서 본인 PC를 켜놓고 본인 PC에 VPN을 통과해서 그렇게 접속하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보시면 업무 지시나 협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PC 보안은 개인의 역량으로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내 PC와 동일한 환경이 되고 채팅이나 화상 업무 등으로 인해서 협업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인수인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개인 역량에 따라서 인수인계가 굉장히 달랐죠. 인수인계를 잘해주는 사람은 많이 해줬고 안 해주는 사람은 몇 줄 안 해줬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시스템 기록만으로 해서 이 사람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권한만을 똑같이 주면 인수인계가 거의 필요 없이 그렇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워크를 구축하는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스마트 워크를 구축하는 딱 두 가지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스마트 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위에 콜라보레이션 플랫폼, 쉽게 말하면 협업 툴을 구축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스마트 워크를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구축 모습은 언제 어디서든지 동일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원근무지라든지 출장지, 뭐 스마트 워크센터, 재택근무 같이 어디서든지 지금 내가 업무하는 환경이 똑같아진다. 단 아까 그 시행령에서 보면 개발 운영하는 그 직군들에 대해서는 이건 예외가 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일정이나 회의, 소통, 히스토리 작용 공유 등을 통해서 프로젝트별로 협업 시간은 줄고 효율적인 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죠. 세 번째는 인수인계 자료가 아까처럼 검색이나 권한으로 한 번에 끝내고요. 그리고 재택근무 시 커뮤니케이션이 당연히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모바일로 결제 업무나 중요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다자간, 재택회의가 가능한 이런 모습으로 좀 변하게 됩니다. 스마트 인프라 VDI 구축 예시를 좀 들겠습니다. 뭐 재택이나 스마트 워크센터는 다 아시겠지만 본 사업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도 지금 공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죠. 이거는 본사 출근을 해서 사내에서 자석제를 예약하고 선택 좌석을 착석해서 일하는 방향. 그래서 지금 공간이 얼마나 주냐? 어떤 보고서에 보면 한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장점이 뭐냐면 협업 직원끼리 자리를 매일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택근무나 스마트 워크센터처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건 일할 수 있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에 대해서 구축 예시입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이제 그 EP라든지 그 다음에 그룹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업무 단위로 분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단위에서 벗어난 것들은 어디에 올릴지도 잘 모르고 그런 거 찾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거에 대한 변화사항의 가장 큰 건 뭐냐면 개인의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를 한다. 개인들이 그 프로젝트도 워크 스페이스라는 걸로 그룹을 묶어서 관리할 수 있다, 편하게. 이런 게 달라졌다고, 크게 달라진 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요즘의 추세에 맞춰서 타임라인식으로 뭐 의견이라든지 동영상, 이미지, 파일, URL 등을 다 등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할 일, 그 다음에 그 채팅창, 그 다음에 나의 일정 등을 다 연계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는 게 구축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화상 채팅이 가능한데요. 줌 뭐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영상 회의도 되고, 그다음에 화면 공유도 되고, 문서 공유도 되고, 화이트보드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화상 채팅이 같이 됩니다. 아까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이 이런 화상 채팅 솔루션까지 같이 연계해서 다 들어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대규모 회의가 지원되는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우리는 뭐 50명 이상 대규모 회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온프로미스로 구축이 된다 그러면 화상회의에서 필요한 네트워크 밴드위스 같은 것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의 할 일, 이것들은 모든 할 일들이 여기 다 모인다 쉽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타 제품과도 연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 할 일은 여기서 봐서 모든 게 여기 스케줄이 다 정리돼 있고, 내가 권한을 준 사람들한테 내 스케줄이 공유가 돼서 이 스케줄을 서로 공유하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게 변하는 모습 중에 하나고요. 그
그다음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다 한꺼번에 검색이 되고 커뮤니티별, 조직별, 그다음에 과거 히스토리까지 같이 검색이 돼서 인수인계가 굉장히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고려사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사항은 이제 두 가지, 이제 총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이제 스마트 워크 인프라 쪽, VDI 쪽입니다. 이쪽을 우선 도입하려면 어떤 고려사항이 있냐면, 첫 번째가 단계적 도입이 필수입니다. 이건 한꺼번에 도입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 구조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VDI라는 거는 서버에 내 작업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서버에서 우리 회사가 사용한 소프트웨어들이 다 충돌이 나지 않는지, 속도는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도입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걸 도입한 IT는 이 전화를 받다가 모든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본분에 이제 선정된 특정 인원을 가지고 처음에 선행 개발을 하자. 그리고 헬프데스크 사전 사항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자라는 게 1단계로 하시면 가장 좋고요. 2단계는 이제 전사적으로 확대를 계속 하셔서 전사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가시되, 단 사용자 교육 및 변화 관리 프로그램은 준비해서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헬프데스크도 여기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외부 개발자는 VDI 도입을 꼭 이번에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법이 지능법이 개정되면서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 줘라라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경을 구축은 우리가 미리 해둬야 되고요. 여기에 또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구축해 주면 기존의 외부 개발자들이 와서 개발하는 건 개발 표준 환경 같은 거 맞추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렸는데, VDI는 한 번만 맞춰 놓으면 누구나 들어오면 똑같은 환경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중앙 통제를 통한 보안이 강화돼서 보안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VDI를 하면 이거는 하는 회사가 있고 안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개인 지식, 그러니까 회사에서 획득한 개인 지식을 중앙 자산화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회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업무에서 발생한 노하우나 그런 자료들을 개인들이 갖고 있고 공유가 안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가 VDI를 구축하고 나서 단계별로 PC의 저장 용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들, 그러니까 개인 회사 지식들을 중앙 자산화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행을 하면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반발들이 좀 심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한 리더십이랑 변화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이런 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컨텐츠별로 내용에 따라서 비밀이나 뭐 산해한 공개 또는 각 회사의 등급에 맞게 등급을 정하고, 등급별로 소유자, 책임자, 열람자 등 각 역할에 맞게 접근 권한을 부여해서 폐기 등도 또 여부 등도 관료해서 이런 자선화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방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VDI를 도입하시면 꼭 고려해 볼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을 도입할 때, 구축할 때 고려 사항들이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온프로미스 할 거냐, 클라우드 할 거냐는 먼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금융기나 공공기관, 제가 이제 프로젝트 많이 한 기관들은 보면, 기관이나 이제 그 업체들을 보면, 기업들을 보면, 사내 자료가 클라우드 서버에 위치하는 보안 문제가 발생해서 온프로미스로 밖에 못 됩니다. 근데 그 이외 이제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할 수 있으면 클라우드를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볼 때 비용 면으로도 훨씬 좋고 기능 면으로도 훨씬 강력합니다. 뭐냐면 이제 AI 이제 검색 엔진들이 훨씬 클라우드는 학습이 많이 됐고 강력한 엔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이 아까 이제 얘기를 드린 대로 나중에 보면 기존 자료들을 강력하게 검색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들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모바일이 퍼스트예요. 저희가 이제 PC를 이용하는 거는 부가적인 거고, 모바일로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금융이나 공공기관은 온프로미스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면 PC 버전을 보여드린 이유가 공공금융기관들은 그렇게 환경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사용하는 연령들을 보시면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이 편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PC가 편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온프로미스를 할 건지 클라우드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이 들어오고 나서 기존 자료들은 어떻게 그럼 할 거냐라는 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이 들어오면 아까처럼 내 워크스페이스 안에 프로젝트별로 다 일괄적으로 자료가 모이게 되죠. 근데 기존 자료들은 어떻게 모였냐면 부서별로 모이거나 아니면 업무의 특정 업무에 대해서 모였겠죠. 이것들을 그럼 어떻게 구분해서 기존 자료들을 잘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냐. 이게 잘 돼야 시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작업이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외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것들 기존 자료를 분류 체계를 맞춰야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이 들어온 다음에도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는 시너지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사항이 콜라보레이션 플랫폼 중에 모바일 결제를 할 때 이제 두 가지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보안 문제인데 대외비 이상의 문서는 모바일로 할 수 없다는 게 공공기관에서는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금융기관의 공공기관은 단말에 대외비나 그 다음에 개인 데이터가 있는 거는 저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모바일 결제 솔루션들은 다 DRM을 통해서 읽기 권한만 가능하도록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걸 적용을 쉽게 못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국정원이나 금감원에 보안성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질의를 하면 원론적인 답변만 해줘. 개인정보와 대외비 자료는 안 되니 그걸 잘 구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되고 있냐? 사례를 검토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총무나 인사 쪽에서 결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고객 정보가 있는 거나 대외비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거는 각 결제 상신자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결제 파일을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모바일 전자결제 적용이 불가능한 비공개 대상 문서 국정원 기준으로 보시면 이런 국정원 기준의 결제 보안 문서를 따라가는 거를 다 분류하고 체크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그래서 결제 상신자가 판단해서 올리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피해 나가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것들을 현실적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스마트 워크로 가기 위해서는 스마트 워크 인프라랑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일하는 문화가 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 이제 스마트 워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했더니 계속 이후에도 계속 자유로운 근무 형태를 원한다가 61.6%였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고 물었더니 기업 문화의 자유로움이다 라는 게 거의 70% 압도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문화 방식을 그럼 저희가 이제 스마트 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저는 크게 네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가 체계가 좀 변화해야 된다. 즉 근무 시간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철저하게 성과로 평가하자. 뭐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뭐 오래 일하는 거라든지 뭐 일도 없는데 뭐 야근하는 건데 이런 건 이제 앞으로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경쟁 사회가 아니고 협업 사회로 발전해야 된다. 나만 뛰어나는 것에 대한 문화로 앞으로 가게 되면 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더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협업 중심의 문화로 발전을 시켜서 문화를 향상시키는 게 스마트 워크로 가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성원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데요. 협업을 하거나 언택트를 하면 뭐 재택근무나 스마트 워크센터 여러 가지 지금 뭐 스마트 워크룸 여러 가지 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구성원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을 존중해서 어디서 근무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근무하는 방식을 개개인에게 좀 맡겨두는 그런 구성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좀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대면은 그 자리에서 피드백이 가죠. 대면으로 하면. 근데 비대면은 피드백이 밑에 안 달리면 굉장히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일하는 성취감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피드백 속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지금 다 향상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돼야 되고, 하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잘 일해야 된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문화가 변해야 되고, 프로세스도 변해야 되고, 평가 체제도 변해야 되고, 거기서 또 한 가지를 더 플러스 하자면 개인이나 조직의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가장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스마트 워크 인프라랑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내 업무를 AI나 RPA를 통해서 자동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스마트하게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내 일을 혁신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희 상무님이 정말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발표해 주셔서 아주 마무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